안녕하세요. 김현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존성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에 의존성 성격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곳에서 의존성 성격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뭘 느낄까요? 상담실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로서는 이분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알고 그분의 그 성향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상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의존성 성향의 내담자들은 만나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교수에게 굉장히 순종적이고 협조적이고 잘하는 학생, 심지어는 교수가 수업 시간에 뭐가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돌아보면 의존적인 사람이 그걸 가장 잘 알아차려요. 그래서 뭔가 분필이 떨어지지 않으면 얼른 분필을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거를 순간적으로 알아차려서 탁 와서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학생 중에서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막 뭘 더 해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끌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단체에서도 이렇게 총무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회장을 잘 보필한다든지 또는 무슨 이렇게 자기가 탁 나서서 하지는 않지만 어디에서도 이 사람들은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은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다 자신의 삶에 자신을 돌봐주는 자신의 일을 대신 결정해주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중요한 사람을 늘 찾고 있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기를 원하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신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직업, 결혼 또는 뭐 이렇게 물건을 사야 된다든지 돈을 들여야 될 일들이 생기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늘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들이 옆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삶에서 그래 나 그거 가지고 싶어서 내가 그거 샀어 이런 말을 하지도 않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선택하냐면은 왜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제가 결혼하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또는 그때 우리 남편이 제가 막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했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 왜 갔어요? 그때 엄마가 이 학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딱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 입을 바라보거나 누군가에게 의뢰를 하나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여성들은 되게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남녀가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 이번에 지금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난 당신 먹는 거 먹을 거야 자기가 정해 이런 애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애인이에요. 자기 뜻을 따를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러는 거죠. 나의 결정을 너에게 주는 게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인을 통제하기를 포기하고요. 타인으로부터 통제를 당하고 결정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이 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상실을 일으킬 만한 어떤 짓도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그걸 원치 않냐면은
그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들인데요. 한 6살 먹은 딸을 데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근데 이 재혼한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막 마약하고 그러는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의존적이니까 의존적인 사람들은요, 과도하게 주도적인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과도하게 주도적인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 과도하게 주도적이고 남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성격이 반사회적인 성격, 그 다음에 자기애적인 성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을 탁 만나가지고 이 여자가, 이 남편이 얘를 때리잖아요. 그럼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존성이기 때문에 안 말리는 거예요. 얘가 아프면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남편이 술 먹자 그러고 막 마약이 같이 하자 그러고 해가지고 얘가 거의 이렇게 혼수 상태가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결국 걔가 죽어갖고 이제 미국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여자가 심한 의존성이고, 이 여자는 딸을 치료하고 싶었는데 남편 눈치 보다가 남편 비유 맞추다가 자기 딸이 죽어버린 그런 경우여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의존성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정폭력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제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한 사람은 되게 그랜디우스해진다고 그래요. 자기 주장적이고 자기의 뜻대로 막 해가는 게 커지고, 그에 이 잘 맞는, 요천처럼 잘 맞는 그 배우자가 누구냐면 이런 의존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부부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부는 서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결함 또는 모순, 이런 것들을 서로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죠. 근데 이 부딪힘 속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부부 생활을 오래 하면요, 결국 사람들의 이해력이 굉장히 강같이 아주 넓어져요. 바다같이 넓어져요. 여러분 결혼 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알죠?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넓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서로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딪힘이 너무 폭력적이고 막 파괴적이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어떤 하나의 뾰족한 틀로부터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갈아져서 아주 부드러운 인간, 그래도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부가 한 사람은 너무 강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 한 사람은 거기에 맞춰주면요, 두 사람은 한 사람만 이렇게 병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병리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또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부가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해서 서로 이렇게 조금 더 중화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의존적인 여자는 남편에게, 이게 서로 이 부부로서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서로를 이제, 당신 나 그거 싫어, 그렇게 하지 마, 왜? 근데 뭐 그게 어때서? 막 그렇지만 아내가 막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그 버릇을 고치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점점점 인격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이렇게 적절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존적인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고 되게 좋은 사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강한 남편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지를 못해요. 남편이 딱히 나빠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 남편은 시간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이야. 그러면 너무 강박적이면 애들을 시간 때문에 들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내가 중간에 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갈등을 해야 돼요. 당신 너무 시간 때문에 나를 들볶지 마, 뭐 난 그런 거 싫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막 싸우다 보면 남편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에게 막 시간 때문에 들볶을 때 이게 조금 완화된단 말이죠. 근데 의존성 성격은 그런 경우를 피해요. 어떻게? 자기가 따라가져 버려요. 참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단체에서 가장 좋은 회원이에요. 교회에서는 가장 좋은 교인이에요. 목사님께 순종 잘하고, 또 회장님께 잘 따라가고, 하라 그러면 잘 하고 필요를 잘 보필하지만, 실은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게 다 다른 사람 말 들어주는 게 이게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늘 자신의 책임, 결정 이런 것들을 타인이 떠맡아 주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승인과 지지를 잃게 되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거절이나 어떤 거역도 하지 않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의존적인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마음속에 이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우울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 왜?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고갈된 자기상이 있단 말이야. 내 마음속에. 나는 옳지 않아.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의존성 성격들이 굉장히 이렇게 희생적이고 따뜻할 수는 있지만은 뭔가 결여돼 있고 뭔가 이렇게 탁 차고 나가지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되게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뭐냐면은 한 15년 전에 그 만났던 분인데 그분이 한 67세 정도 됐어요. 67세 아주머 할머니였죠. 할머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요. 60대 후반의 사람이 상담실에 오지를 않았어요. 상담 받는 사람도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심한 우울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너무 심하고 괴롭다고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히스토리를 이렇게 하고 나서 심리 검사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IQ가 한 140에 가깝고요. 이제 그 다 나이마다 IQ를 이제 다 책정을 하거든요. 140에 가깝고 명문대를 나오셨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전문직의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의존성인 거예요. 의존성이어가지고 이제 그분의 나이 그때 60대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존적이고 여자라는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사회생활도 안 했고요. 직장생활도 안 했고요. 그냥 애를 키우면서 남편에게 의존하고 산 거예요. 근데 왜 상담실에 오셨냐면은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존돼 있는데 그 의존돼 있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그 공황 발작, 심한 우울,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으로 푹 꼬그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실에 오셨는데 저는 이제 그분을 뵙고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재능도 있었고 머리도 있었고 학력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라고는 이제 그렇죠. 가정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한 인간으로서 어떤 진취성,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이 내 삶을 어떻게 나답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일생을 사시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의존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자가 되게 의존적이다. 그러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은행 일을 하나도 안 봐요. 다 남편이 봐요. 뭐 세무 일, 뭐 이런 당연히 남편이 보죠. 잘 몰라요. 자기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뭐 경제적으로 뭘 하고 잘 몰라요. 모든 삶이 의존돼 있어요. 그냥 우리 남편에게 물어보고 우리 남편한테 해달라 그러고 우리 남편에게 이런 게 의존인 거예요. 근데 남자들도 그런 사람 있어요. 아내가 다 해요. 그것도 의존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아주 초기에 국왕기 때 따뜻하고 잘 보살피는 부모가 키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많이 보살피고 너무 많이 이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젖을 떼고 독립해야 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의존적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가도 의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중학교를 가도 의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결정하고 굉장히 돌보고 그 모든 것을 다 결정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력하고 에너지가 높은 돌보는 사람 밑에서 자라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가야 될 때에 그것들을 하지 않아 면제를 받으면서 이제 자란 거죠. 참 문제예요. 우리나라 아이들
지금 부모들이 다 결정하거든요. 학원도, 과도, 대학도, 뭐 직업까지도 이렇게 부모가 다 결정을 해주는데 그 대가는요, 정말 너무나 큰 거예요. 조금 실패하더라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좀 해보고 넘어져 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의존성들이 뭐 강력한 의존, 병리적인 의존부터 아주 약한 의존까지 우리의 자녀들, 지금 이 세대에 자라는 자녀들이 이 의존의 물결 속에서 지금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참 힘든데 보이지도 않고 괜찮은 것처럼 인생을 굉장히 잠식시키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격이 의존성 성격 장애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의존성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